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숨고를 피해 나섰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하게 상승했던 시장이 장 막판에는 기관의 매도 물량이 확대되면서 결국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 코스닥도 겨우 천선을 유지했고 코스피 시장은 301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시장인데 계속 좀 전략을 찾아 나가야 할 것 같고요. 또 어제 마감된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나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소폭 하락하면서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6,000달러 돌파하면서 시장은 투자 심리가 좀 우호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은 과연 어떤 일들이 이뤄질까요?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하시면서 1시간 동안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작전 확인하시죠. 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호재와 악재 속 항공주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이번 주 통신 장비와 통신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서진 시스템이고요. 레벨업이 진행 중인 기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레벨업 펼치고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요 스포트, 최근에 K 콘텐츠가 정말 강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콘텐츠의 대표 종목인 CJ ENM 주가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로 출발하겠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호재와 악재 속에 항공주의 방향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최근에 항공주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재로 따져봤을 때는 위드 코로나겠죠. 위드 코로나가 앞으로 이제 시행이 될 거다라고 말하고 미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여행 제한을 해제하면서 앞으로 좀 항공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는 반면에 국제유가와 환율의 방향성이 또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죠. 국제유가가 상승할수록 항공료가 올라가니까 항공사 측에서는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항공주 지금 매수해봐도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끌고 가보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앵커님 설명해 주신 대로 일단 뭐 항공주, 호재와 악재가 지금 혼재하고 있는 상황. 근데 일단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국제유가의 움직임에 조금은 더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부분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결국은 항공 수요가 늘어날수록 항공사 입장에서는 단위당 고정비 부담이 줄어드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 부분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쪽에 오히려 더 포커스를 맞추시고 항공주 오히려 지금 좀 오히려 좀 하락하는 그런 방향일수록 매수의 수준을 더 높여나가는 그런 전략이 상당 부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최근 백신 접종률이 상당 부분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 65% 넘어서 벌써 이제 67%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성인 기준으로는 이미 80%에 육박하는 그런 백신 접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들면서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수칙 전환, 방역 정책의 전환을 하겠다라는 발표 이미 정부에서 한 바가 있었고요. 앞서서 이사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에서는 8일부터 여행 제한을 해제하겠다. 그리고 트래블 버블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 당사자 국가 간에 상대 국가 간에 지금 합의가 확대 양상에 있다라는 부분.
여행 안전 권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서로 간에 이제 PCR 테스트나 뭐 이런 부분들 통해서 일단 그 격리 부분을 제한하는 상당 부분 이제 짧게 또는 하지 않는 그런 모습 나타나게 되면서 사실상 상당 부분 여행 수요가 눌려왔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서서히 보복 소비 내지는 잠재 수요의 폭발 소비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 부분 분명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억눌렸던 여행 심리. 그로 인해서 사실상 반사 이익을 상당 부분 많이 봐왔었던 내수 업종이 있었습니다. 내수, 제주도로의 여행이랄지, 골프 산업의 급속한 팽창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여행 소비자, 그리고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소비자들이 국내에 머물면서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야기되었다라면 이제 트래블 버블의 확대와 여행 제한의 해제 그리고 위드 코로나의 도입과 함께 실질적으로 보복 소비 내지는 폭발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물론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중요성 내지는 그 관심도는 시장에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주요 여행사들 한동안 이제 그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었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회사로 출근을 해서 여행 상품을 상당히 속도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 보도가 있었다라는 부분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주요 홈쇼핑에서도 해외 여행 상품에 대한 판매 가시화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항공 수요에 대한 여행 수요에 대한 폭발 소비 가능성 분명히 물밑에서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기 직전의 단계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두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조금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부분들,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국제유가. 최근 국제유가 급등 양상, 그래프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지난 8월 20일 정도가 저점이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저점이 8월 22일입니다. 그때가 WTI 기준으로 62달러였습니다. 배럴당. 근데 지금 이미 82달러를 넘어서 지난밤,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83.6달러로 마감을 하는 이미 30%가 넘게 두 달 사이에 30%가 넘는 급등 양상을 국제유가가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 국제유가의 상승 배경도요. 이게 나쁘게만 볼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소비가 확대가 되고 경제가 정상화가 되고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 어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물론 급등하는 부분은 시장에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상승 추세는 우리가 반겨야 될 것이다. 이거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소비 확대와 경제 정상화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반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안타깝게도 조금 좀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상승세 나타나고 있죠. 이 역시 작년 말 대비해서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1,100원대에 있었던 작년 12월 1,100원 초반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물론 어제와 그저께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 1,180원, 1,200원을 한때 찍은 그런 경우도 있었죠. 최근에. 그렇지만 1,170원대로 마감해 나가는 그런 모습 다소 안정화 기미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고환율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 환율과 유가의 부담은 확실하다. 비행사 입장에서 항공사 입장에서. 하지만 이는 충분히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계속 화물선으로 개조해서 투입을 하고 경납고에서 계속 운항을 대기만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주차만 하고 있는 그런 비행기들보다는 계속 하늘로 날아다니는 그런 가동률과 예약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왜냐하면
항공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최근 국제 항공권 가격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 유류 할증료의 부담으로 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수요자로 하여금 비용 전가가 가능하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그 요금 체계의 어떤 그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항공권 가격으로의 비용 전환이 가능하고, 그렇다라고 항공권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보복 수요, 폭발 수요가 급격하게 꺼지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폭발적인 수요 증가는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 부분 쪽에 좀 방점이 찍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하나 더 해서 운항 횟수가 증가하고, 그리고 예약률, 소위 말하는 점유율이라고 이야기하죠. 객석이 만약에 그 항공사 비행기 한 대당 좌석이 200개라면 여기에 10명의 그 탑승객만 데리고 운항을 하는 것과 200명 만석으로 운행을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바로 단위당 고정비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소위 말하는 우리 재무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의 극대화하는 부분. 결국 영업 레버리지 효과의 극대화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단위당 고정비가 감소를 하게 되고, 이 단위당 고정비의 감소는 회사 이익의 급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점. 이 부분은 결국 환율의 상승과 유가의 상승 부담을 상쇄시키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항공주 같은 경우 비행기 운항 대수가 얼마만큼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매율 자체가 과거 30% 미만이었던 예매율이 이제 80%, 90%에 육박하는, 최근 들어서 그런 예매율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가 아니라 국내 여행이 아니라 해외 여행 쪽에서. 물론 편수의 증대는 좀 나타나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예매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꼭 포커스를 맞추시고, 일단 그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오히려 지금 현재가 저가 매수 관점에서의 항공주로의 접근이 가능한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너무 급작스러운 매수보다는 조금은 좀 천천히 점진적으로 관심 증가시키는 게 분명히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IATA라는 이제 그 항공 수요, 항공 여행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 항공 여행 수요 전망치를 최근에 발표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2022년 내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 바로 이전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그 항공 수요가 있었던 그 기준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내년에도 역시 항공 수요는 2019년 대비 한 10% 정도 못 미치게 되는 88%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23년이 되면 2019년 대비 확실하게 늘어나는 105%가량의 어떤 그 점유율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것이다라는 점. 그렇다면 이제는 서서히 항공주를 나의 포트폴리오에 담아 나가는, 매수 시점을 포착하는 그런 관심의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억눌린 여행 수요가 폭발할 수도 있다. 이 말이 참 공감이 되는데 저 역시도 좀 여행에 참 고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 급하게 지켜볼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항공 수요의 이런 상승 때문에 또 항공권 가격 상승 이런 점들이 유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막아줄 수가 있겠다. 이런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출발했는데 또 하락 마감한 그런 경우였고요. 이 기관의 매도 폭이 좀 확대가 됐고 또 외국인들도 또 매도에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다우 지수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지금 기업들의 실적 장세가 이어지면서 역시나 개별 종목들의 호재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지난번 미국 시장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미국 시장 뚜렷한 어떤 재료가 없는 혼조 양상의 어떤 그런 흐름을 보였다. 다만 시장의 관심은 기업들의 핵심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 주목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뭐 테이퍼링 이슈랄지 중국 성장률의 저조함이랄지 아니면 뭐 고용의 분위기랄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뭐니 해도 3분기 실적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어제 마침 우리 시장 내에 특징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일단 3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조금 좀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보다는. 일단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잠깐 휴지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제 같은 경우 그 은행주들의 상승, 금융주들의 상승이 돋보이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정부 정책,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정부 정책이 사실상 대출 규제라는 부분을 한 발짝 뒤로 후퇴하는 그런 양상이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시장 일단은 금융 종목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익 개선폭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점 포착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별 기업들의 실적에 상당 부분 주목해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어제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는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 시장 전망치 대비 긍정적인 실적 발표 있었죠. 근데 주가 상승하는 듯 했지만 조금 좀 하락. 그렇게 크게 시장 반응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유는 소폭 하락했었던 그런 가장 큰 배경에는 뭐니 해도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조금은 더 크게 작용하는 그런 모습. 반면에 포드랄지 GM이랄지 이런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해 나가. 결국은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그 내구 소비재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수요는 증가할 텐데 그 수요에 대한 지연 이런 부분들을 감내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가 결국 시장에서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방향타였다라는 부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버라이전 같은 경우는 2.4%의 주가 상승이 있었고 특징적인 부분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중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309달러, 310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들. 최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주가 상향 조정이 잇따르게 나타나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물론 장 마감 상황은 소폭 하락하는 그런 마감이었지만 시장에서 계속되는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 반면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컨택트주들과 언택트주 관련주들 사이에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다소간 좀 약보합세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은 뭐니 해도 국제 유가의 상승세 지속이었다라는 부분. 82달러를 넘어서 1%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83달러를 뚫었죠. 그러면서 83.62달러로 마감하는 WTI 기준입니다. 마감하는 그런 모습. 이렇게 되면서 여행업종도 다소간 하락, 약보합, 엔터도 다소간 약보합, 유통도 다소간 약보합.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이 임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임박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본다라면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국제 유가의 상승세에 대한 어떤 그 평가 부분이 분명히 바뀌게 될 것이다. 그 바뀌게 되는 방향은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 쪽으로의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 배경에는 경제 정상화라는 부분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의 해석이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부분은 결국 경제 정상화를 의미하게 될 것이고 위드 코로나를 염두한 경제 재개 관련주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단 지금 산업 생산이랄지 이제 GDP랄지 조금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중국향 수출 기업주보다는 미국향 수출 기업주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고요. 미국향, 이 중에서도 특히나 연말 소비 시즌이 임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실질적으로 이제 확연하게 개시 일로에 서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원자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 소비재 자리 잡고 있고요. 이에 대한 소비자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연결 통로인 유통업종과 해운업종 역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다. 다시 정리해봅니다. 경제 정상화, 이 부분은 뉴 노멀 시대의 도래라는 뉴 노멀 시대의 도래라는 부분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뉴 노멀, 경제 정상화, 여기엔 당연하게 외식 문화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 대면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백화점이랄지 대형 마트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영화관과 스포츠 관람,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되겠습니다. 해외여행 증가가 분명히 촉발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아웃바운드를 생각을 한다라면 이제 인바운드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인바운드의 대표 주자는 뭐니 해도 카지노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 시청자는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증시도 상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들, 위드 코로나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자 우리 시장도 잘 대응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입니다. 자, IR 분석의 신이자 서경의 산업부장이시죠? 허반석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닉네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IR 분석도 하시고 또 서경의 산업부장도 하시고 바쁘실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요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저녁 방송을 나가고 있고 그리고 네. 매일 아침 작전 리포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시청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방송을 보시면서 도움이 된다는 코멘트 하나만 있으면 네. 앞으로도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좀 코멘트를 달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 주는 통신과 통신 장비 업종에 대해서 설명 듣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은 사실 5G 관련 종목으로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레벨업이 진행 중인 기업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레벨업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일단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죠? 분석해 주시죠. 네, 오늘은 통신 장비 업체 중에서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메리츠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 9월 6일 유진투자증권, 10월 5일 SK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서진 시스템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서진 시스템은 알루미늄을 주 원료로 사용을 해서 그 응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루미늄이라고 하면 대부분 케이스 정도의 또는 이렇게 랩이라고 하는 무엇인가 안에 내용물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정리함 같은 것들로 이해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신 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중계기, 기지국에 사용되는 금속 장비 생산이라고 반기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주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휴대폰 부품 부문에 있어서는 메탈 케이스,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에너지 저장 장치 중 배터리를 제외한 부분의 조립, 제조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랩이라고 하는
ESS 장치를 쌓아서 놓을 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부분에 있어서도 구동장치 또는 장비를 제조하고 있고요. 기타 부분으로는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케이스를 제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루미늄을 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응용 제조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알루미늄은 경량화, 가볍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시장에 있어서도 전망이 밝은 소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황 개선 및 호황이 전망되고 있는 ESS 통신 장비 부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매출 비중으로 따져본다면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통신, 휴대폰, 반도체, ESS 그리고 기타 부분으로 편입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케이스라고 나눠볼 수 있는데요. 19년도에는 통신 51, 휴대폰 13, 반도체 4.7%, ESS 6.6%, 기타 부분이 23%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20년도로 올라오면서 통신은 19년도 51, 20년도 32, 21년도 상반기 기준 25%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본다면 ESS가 19년도 6.6%, 20년도 9.4%, 21년도 상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21.3%까지 매출 비중이 높아졌고요. 기타, 자동차 배터리 케이스를 만들고 있는 부문이 기타 사업 부문으로 포함이 되는데요. 19년도 23%, 20년도 33%, 21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31%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곳에 있어서는 통신 쪽에 치우쳐 있던 사업의 성과가 다각화되었다. 매출 비중도 다각화되어 있고 이 추이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서진 시스템의 이 레벨업에 대한 부분은 통신 부분을 많이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많이 줄였다.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 매출 다각화에 성공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이 기존에는 이 통신 부품 이런 쪽에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제 의존도를 확 줄이고 매출이 다각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영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서진 시스템이 주목해볼 만한 사업으로 앞서서도 매출 비중을 설명드리면서 통신 비중의 의존도가 5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30% 미만으로 줄이고 ESS와 그리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케이스를 만들고 있는 기타 사업 부문의 매출이 30%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333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 포트폴리오 중에 아주 좋은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첫째로 ESS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렉을 좀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전기차는 성장하는 산업 중에 하나죠. 올해 상반기 ESS 부문에서만 서진 시스템이 581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앞으로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 달성을 하겠다라는 목표치와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고요. 시장의 방향성과 산업의 성장성을 보았을 때에는 내년에도 이와 같은 높은 매출 성장률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자회사를 통한 M&A, 인수합병이 추진되었습니다. 자회사 텍슨을 통해서 비마라고 하는 케이블, 저손실 반유연 케이블 주력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샌빗이라고 하는 반도체와 LCD 장비의 리퍼비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리퍼비시 하면 중고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텐데요. 글로벌 반도체 핵심 생산업체 주요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들의 반도체 캐펙스 투자가 확대되었을 경우 강력한 호재로도 자회사의 영업력 그리고 자회사의 실적도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존에 영위하던 통신 사업입니다. 333 중에 한 축 3을 담당하고 있는 통신 사업 부문인데요. 해외 통신 사업자들이 5G 투자 다시 재개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통신 장비들이 발주가 되어도 그 나라의 우여곡절 끝에 도달하여도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인력 또한 부족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 통신 장비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4분기 통신업자별 발주 움직임이 좀 전망이 되고 있고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삼성전자를 통한 발주뿐만 아니라 공급뿐만 아니라 해외 진압 거래처를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이 통신 부분에 있어서도 4분기부터 실적으로 다시금 연결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ESS, 전기차 배터리, M&A 효과, 다시금 성장 재개되고 있는 5G 쪽으로도 서진 시스템 주목해 볼 만한 사업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이 또 특별하게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문은 ESS였습니다. 올해 581억의 실적을 냈고 또 앞으로 향후 1,000억까지 늘리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고 하죠. 게다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해외 거래처까지 물꼬를 트면서 앞으로 성장성까지 확보를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진 시스템의 구체적인 실적 그리고 향후 모멘텀까지 체크해 주시죠. 네, 서진 시스템의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았을 때는 매출액은 1,3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성장을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의 고성장을 보였습니다. 20년도 매출액을 살펴보면요. 3,2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18% 가까운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은 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 줄어든 20년도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성과였는데요. 결국 코로나19와 그리고 전방산업의 위축이 실적으로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5G 투자 세계 ESS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관련된 부분으로서 성과가 뚜렷하게 반영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성적들을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져 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요. 고무적인 부분들은 기존의 통신장비향 매출 비중이 50%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부분이 또 통신장비 부분이었는데 상반기 기준으로 이 매출 비중이 333 정도로 잘 분산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 위기에 그대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사업들을 차례차례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 흑자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이 서진 시스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서진 시스템의 3분기 실적 전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매출액 1,57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게 되고요. 영업이익도 1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이 지속되는 것으로 살펴지고 있습니다. 1분기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분기, 2분기, 3분기 따박따박 직전 분기 대비로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있어서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성장성, 그리고 생산 거점으로 두고 있는 베트남 등지에서 코로나19 셧다운 완화 등 그리고 4분기부터 이어질 통신 장비 부분에 있어서의 발주, 회복, 수요의 회복이 3분기 실적에 반영되고 있겠다라고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의 21년도 전체 매출을 좀 살펴보면요. 매출액은 6,790억 원으로 지난해 20년도 3,219억 원이었죠. 2배 가까운 성장, 2배를 넘는 성장을 좀 보여주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739억 원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년도 49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미국 버라이즌향 통신 장비 발주 기대감이 이 업계 자체, 업황 자체에 좀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작전 리포트에서는 통신과 통신 장비 업종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5G 향 발주가 버라이즌뿐만 아니라 일본, 인도, 중국, 호주까지도 이어졌을 경우에 증납 체계도 조금 다각화를 준비해 놓은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5G 기지국 함체라고 한다면
케이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삼성전자형 5G 기지국 함체 부분 대부분을 서진 시스템이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3분기 이어서 4분기까지도 내년까지도 어떻게 본다면 이 실적의 우상향 추세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해외 사업이 본격화될 때 올해 성장뿐만 아니라 내년도 외형 성장 기대감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시적 모멘텀까지 제가 바로 연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앞서서 꾸준히 등장한 반복적으로 리포트에서 사용되고 있고 저도 설명을 드리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그 언어들, 단어들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삼성 SDI의 2차 전지 부품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양산이 임박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차 전지를 포함한 기타 사업부 매출을 통틀어서 본다면 20년도 1,066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1,917억 원, 80% 가까운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3,622억 원으로 또한 90%에 육박한 성장을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쪽으로 ESS와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의 또 다른 사업 포트폴리오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통신이 다시 좋아지고 ESS 시장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고 전기차에 대한 것도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축, 통신, ESS, 전기차 부품 이 세 가지 축으로 기존의 업황도 좋아지고 성장 산업도 사업 다각화가 성공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리포트 살펴본 내용들과 미래 가시적 모멘텀 그리고 실적까지도 우상향한다라는 토대 위에서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통신과 신성장 산업의 준비가 되어 있는 서진 시스템 다시 보기 노란톡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도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진 시스템 리포트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 2021년 통계로 봤을 때 전년비 매출액은 110% 증가, 또 영업이익은 무려 1,400%가 넘게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서진 시스템에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다른 종목, 그리고 내 계좌에서 어떤 종목 좀 추가해 볼지 궁금하신 분들, 이번 주 일요일에 기회가 있습니다. 무료 온라인 강연을 진행하고요. 10월 24일 일요일 오후 6시 용기와 주의가 필요할 때라는 주제로 허바적 전문위원이 함께합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까만 셔츠를 입고 오셨네요. 네, 보라색인데 까맣게 나오나? 보라색인가? 저랑 오늘 또 색깔도 맞추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콘텐츠 관련 종목들 또 안 짚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강세 보였는데 어제 장 개장하기 전에 새벽에 넷플릭스의 실적이 또 발표가 됐어요.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인해서 유료 가입자 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 2배가량을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국내 K 콘텐츠가 또 굉장히 강세죠. 오징어 게임 뒤를 이어서 또 마이네임까지 흥행 조짐을 보이면서 최근에 정말 신고가 써내려가는 종목들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콘텐츠의 대표 엄마, 아빠 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CJ ENM 저희가 또 한번 짚어볼 텐데 우리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종목에 몇 번씩 편입이 됐던 종목이잖아요. CJ ENM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CJ에는 작년 12월 달에 국내 OTT 기업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OTT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100개 넘는 OTT 업체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컨텐츠 업체들이 올해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는 컨텐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중에서 주목해볼 기업들, 중소형주들은 보노리포트에서 이제 다 다뤘었고요.
특히 이제 CJ ENM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주유소 포트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던 부분인데 5월 달에 이제 한번 이렇게 상승 시세를 한번 저희가 봤고요. 한 4% 정도 수익을 봤던 것 같고 지금 CJ에는 다시 한번 주유소 포트에 이렇게 많이 내려왔을 때 편입을 시켜서 현재 약 한 20% 정도 좀 넘는 수익권입니다. 지금 CJ ENM의 뭐 투자 포인트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티빙이라는 가입자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CJ ENM에서 뭐 만들고 있는 이런 그 웹툰 기반의 IP를 활용을 해서 생성하고 있는 뭐 컨텐츠들 굉장히 큰 히트를 치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기존에 뭐 사실 티빙이 잘 안 되더라도 국내에서 가장 많은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그 컨텐츠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곳이 바로 CJ ENM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컨텐츠를 이야기할 때 CJ ENM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뭐 좀 무거운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한 4조 정도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뭐 NEW라든지 텍스터라든지 이제 이런 기업들보다는 좀 시세 탄력이 적은 것은 분명하지만 실적적인 부분을 우리가 봐도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주가 꽤나 많이 올라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장성뿐만 아니라 뭐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이제 좀 보고서들이 나왔어요. 증권사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이제 목표 주가 뭐 NH증권 같은 경우에는 23만 원에서 한 25만 원 정도로 이렇게 상향을 했고요. 뭐 이 얼토당토 안 하는 금액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서 한번 이제 목표 주가를 19만 원까지 이제 상향을 했던 이유가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이제 저항 자리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우리가 그 HMM 홈슬라를 공략했을 때도 5만 원을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이 결국 이런 저항대 기술적인 저항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는 한번 끊어주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봤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이 19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뚫어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고점, 단기적인 2013년도 고점과 2018년도 고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추세 저항선을 그어보았을 때 이번에 이 추세 저항 상단까지는 일단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목표 주가를 한 2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추세 저항, 고점들끼리 연결하는 작년과 올해 만들어진 고점들끼리 연결되는 이런 추세 저항 자리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CJ ENM 같은 경우는 뭐 주식 시장을 좀 유심히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컨텐츠 관련 섹터들 여전히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11월 12일 날부터 국내에서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또 더불어 컨텐츠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CJ ENM 현재 보시는 것처럼 그 기관과 개인들의 매수세 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상승 시에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관 외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기조가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한 20만 원까지는 꾸준하게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 저항대짜리 19만 원 저항대짜리를 돌파하는 시점에서의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 여부를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는 굉장히 이제 5일선을 타고 가파르게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적당한 익절가 잡아놓고 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17만 7천 원 정도 익절가를 잡고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지속적인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분봉상에 이런 추세대 이 채널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의 주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 추세대 상단을 돌파해주면 시세가 강하게 분출이 될 것이고 그러지 못하다 하면 이 추세대 안에서의 흐름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뭐 주가의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듯이 우리의 적절한 수익권에서의 익절은 잡아놓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17만 7천 원이라는 요 익절가를 잡아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CJ ENM 최근에 10월 초반부터 계속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래도 어느 적정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은 꼭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조금 전에 네이버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의 발표인데요. 영업이익이 3,498억 원 예상이 되면서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 사상 최대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사실 이 실적은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최근에는 또 반등하는 흐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네이버가 소폭 하락하긴 했는데 여전히 추세가 좀 상방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네이버에 대한 그런 주가 전망도 조금 살짝 짚어주시고요. 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실적 장세로 이동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자 시장 대응 작전도 짧게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잘 나오긴 했어요. 실적도 잘 나왔고 앞으로도 실적이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국내 이제 온라인 쇼핑에서는 네이버가 점유율 1위인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사실 주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네이버를 바라봤을 때 분명 상승 추세이면은 분명하나 지금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상승 트렌드 하단 자리를 좀 이탈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 반등으로 돌파를 해준 부분들은 있지만 상단의 이런 매물대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이제 조정을 받을 때, 그러니까 하락 조정을 이번에 이렇게 이제 시장과 함께 받을 때요,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승폭까지는 일단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저항대 위로 올라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우리가 이제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볼 때 이 파동의 그 상승과 조정 그리고 상승과 조정을 이렇게 봤을 때 추세를 무너뜨릴 만한 그런 조정까지는 안 나왔다라는 거죠. 지지를 해줄 자리에선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과연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는 좀 의문이 있다. 시장이 분명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지 못한다면 네이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볼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그러니까 올해 5월 달쯤에 이제 이렇게 시세가 나왔을 때 보면 이제 급락하는 시점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시점 저점 구간에서의 누군가가 물량을 받아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시세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급락 나올 때 이렇게 물량을 받은 부분들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게 과연 저점 부분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상승 랠리가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가격 조정이 조금 나왔을 때 대기 매수자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이게 다시 한번 이 대세 상승을 달려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너무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 이렇게 발표되고 나면 사실
재료 소멸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 소멸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서 만약 네이버를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최대한 철저하게 저점 내려올 때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CJ ENM부터 네이버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주연 전문위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수익 작전 타임에서 1시간 동안 전략들 챙겨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